매크로 분석의 대가, 매크로 하면 이분이죠.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저녁에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은요.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센터장님 나오신 방송을 몇 번 찾아봤었는데요. 네. 네, 이렇게 직접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글 쓰신 것만 보다가 한땐 또 열독자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시점이 인플레이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 네. 어느 정도 오느냐, 아니면 이러다 마느냐, 네. 굉장히 논란이 설왕설래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얼마 전까지 좀 그러다가 네. 요즘 뭐 변이 바이러스가 돌면서 미국 장기 금리가 확 떨어지고 해서 네. 조금 긴장감은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 주에 미국의 물가가 나오고 또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늘 투자하시면서 이게 뭐 굉장히 뭐 좋은 투자자에게 좋은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개념적으로 한번 좀 알아두셨으면 좋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근데 이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개념적인 이야기라서 뭐 중간에 언제든지 끊고 들어와서 시장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예. 네. 저희 그 인포맥스 라이브 보시는 분들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기 아. 때문에 아마 오늘 굉장히 네.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 지금 편하게 해주세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내일 내일 모레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 CPI 미국 CPI 나올 건데 그리고 근원 CPI도 낮지 않을 것이고 일반 CPI도 꽤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채권 시장이 지금 너무 달렸어요. 네. 그럼 채권 시장은 뭐 인플레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도 수준으로 달려버렸는데 만약에 지난달 수준의 인플레이션 나오는 것까지만 해서는 뭐 채권 시장이 안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다음 달까지 이 분위기면 다음 달까지 인플레이션 나올 것 같은데 꽤 높게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 패닉 살짝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하여튼 지난 2월, 3월 달에 금리가 급등을 했고 네. 사실 미국 금리의 고점은 3월입니다. 10년물 기준으로 1.7%까지 그렇죠. 갔었죠. 지금 1.3%대니까 실제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무성했는데 금리는 잘 안 오른 셈인데 요즘은 살짝 뭐 변이 바이러스가 돈 것도 있지만 중국이 지준율을 낮췄죠. 네. 그래서 중국의 지준율 인하를 보면서 중국이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회복이 된 나라거든요. 네. 이게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의 사이클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게 아주 강하게 뻗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저효과 끝나게 되면은 경기 쪽에서는 조금 뭔가 좀 힘이 약해지는. 그렇죠. 지금 그런 것도 좀 투영이 되는 것 같고 예.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약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인데 최근에 원화도 약하고요. 타이완 달러도 약합니다. 그거보다 더 약한 통화가 브라질 헤알, 네. 그리고 러시아 루블도 약하고요. 캐나다 달러도 약합니다. 네. 이게 커머디티 보유한 나라, 그렇죠. 또 수출하는 나라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경기에 대한 걱정들이 시간이 가면서 좀 생기지 않을까? 가격변 환율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한 달 만에 네. 진짜 지난달까지만 해도 야 인플레이션 온다 했는데 갑자기 딱 한 달 만에 또 다시 디플레이션. 예. 뭐 디플레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분위기는 바뀐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뭐 몇 달 정도는 또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럼 네. 한국은 뭐 가져와서 올리나 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고 또 미국은 어쨌든 그 테이퍼링까지는 빨리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어느 때 왔고 또 지금 시사하는 바는 뭔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특별히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인플레이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연합 인포맥스 구독자 시청자분들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하시고 나면 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저희가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두 분도 너무 이 개념적인 얘기로 빠지면은 제어해 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그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4월과 5월의 물가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왔는데 지금은 매우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전년 동기비 물가인데 작년 4월부터 7월이 미국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경제 활동을 못했던 시기거든요. 뭐 이때랑 비교하면 뭐 이때 물가가 굉장히 예외적으로 낮았으니까 적어도
올해도 7월까지는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인지 아니면은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말하는 것처럼 일시적 인플레이션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야 이거 뭐 일시적인 인플레야라고 하는 생각이 채권 시장에 투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물가와 관련한 150년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까지는 인플레, 디플레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뭐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는 디플레 경제였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가가 네.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저효과로 확 올라가는데 물가 하락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화면을 곧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연결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약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설명하시는 그림이 곧 화면에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드리면 뭐 20세기 초까지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디플레이션도 빈번하게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물가가 연속적으로 올랐던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은 1차 세계대전 전후한 시기, 네. 2차 세계대전 전후한 시기, 네. 또 우리에게 익숙한 70년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류가 디플레에서 고생하다가 20세기 들어서 한 3번의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고 1980년대 이후로는 사실 뭐 변변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별로 없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뭐 어떤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없었더라도 지금 화면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네, 화면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자료를 자료 보시면 없어도 설명해 주시는데 뭐 네. 말씀으로도 충분히 네, 잘 네. 들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3번 정도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 시기에 나타났던 공통점들을 한번 보면 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돈이 많이 풀리면 나온다. 그런 얘기를 뭐 하는데 네. 실제로 돈이 많이 풀리기도 했었지만은 과거에 나타났던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뭔가 공급 쪽에서 문제가 있을 때 네. 경제가 생산을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인플레가 생겼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 못하고 오일 쇼크로 인해서 생산 못하고. 예, 뭔가 비용 네. 요인이 갑자기 이제 커지고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 뭔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네.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경제 가용 자원을 군수품에 만드는 데 쓰다 보니까 네. 민간 품목 같은 경우는 생산을 못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던 건데요.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네, 지금 네, 이제 네. 그림이 나가고 네, 있습니다. 이건 뭐 네.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20세기 이후로 3번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첫 번째 견해는 중앙은행이 돈 많이 푸니까 인플레가 생기는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이제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이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부가 많이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적 진보주의자들은 인플레이션은 실물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인즈 경제학에서 필립스 커브라는 게 있어요. 실업률과 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70년대에 그 물가 통제를 미국에서 실패했던 이유도 실업률을 많이 낮추기 위해서 이 실업률을 완전 고용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관용적으로 해야 되라고 하다가 네. 실제로 실업률도 높아지고 물가도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해서 어쨌든 수요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인플레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 쇼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일단 통화 증발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을 좀 말씀드리면요. 70년대에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M2라고 하는 게 통화의 양이죠. 네. 돈을 풀고 한 2년 정도 후행했더니 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인상이 깊었던 것이죠. 네. 근데 2000년대 이후로 보시면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데 물가가 잘 안 올라가요. 네. 그렇죠? 파란색이 M2, 네. 빨간색이 CPI 물가입니다. 뭐 과거보다 물가의 레벨이 낮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의 이제 물가가 잘 안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이게 파랗게 칠해진 게 돈입니다. 그리고
M2라고 하는 돈의 양이고요. 오렌지색으로 칠해진 거는 GDP를 M2로 나눈 이게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네. 돈이 풀려서 실물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인데 돈은 많이 풀렸는데 GDP가 M2만큼 안 늘어나니까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은 인플레가 생겨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1세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고 일본이 그렇거든요. 네. 일본이 제로금리가 된 지가 그한 20년이 돼요. 근데 물가가 안 올라가고 오히려 디플레에 대해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1970년대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가 나타났던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적인 상식을 설명해 주는데 이게 늘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하이퍼 인플레를 말하는 주요한 논거도 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언젠간 인플레가 생기지 않겠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굉장히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실물 경제 쪽으로 돈이 잘 안 가게 되면 돈이 잘 안 돌게 되면 인플레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네.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 같은 데를 보더라도 꼭 그게 참인 명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도대체 화폐의 유통 속도는 저렇게 큰 폭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빈부격차인가요? 무슨 부채 증가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돈이 별로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제가 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애플이 PBR이 30배 조금 넘더라고요. 네. PBR이라고 하는 거는 순자산과 주가를 비교한 거잖아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PBR이 높아지죠. 네. 근데 애플은 PBR 자기 자본 그러니까 PBR이라는 게 주가를 순자산으로 나눈 거잖아요. 자기 자본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애플은 계속 돈을 많이 버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뭐 배당 주고 투자하고 남은 거는 기업이 놔두잖아요. 유보를 하면서 자기 자본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근데 애플은 자기 자본이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맥도널드는 자본 잠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줄여요. 네, 네. 계속해서 소각을 이 하는 얘기는 거죠? 뭐냐면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그것이 원인이 뭐든지 간에 자본을 축적하고 이게 실물 경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는 저는 기본적으로 확장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자본은 증식의 욕구가 없으면 저는 자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오히려 자본을 줄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 돈은 많이 풀렸지만 그 돈이 갈 데가 별로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자기 자본을 줄이고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 풀렸기 때문에 꼭 인플레가 생긴다. 인플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돈이 물건을 실물 경제를 자극을 해야 올라가는 건데 이 그림은 돈이 풀렸지만 실물 경제가 자극이 잘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을 때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하는 케인즈안의 견해인데 이거는 잘 입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1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의 이제 GDP 데이터가 없어서 2차 세계대전과 19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면을 비교한 건데요. 1941년부터 48년까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물가가 연평균 6.9%, 한 8년 동안 굉장히 물가가 높았습니다. 이때 물가 상승을 뺀 실질 GDP는 한 6% 정도 성장했어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이 8년 동안 물가가 높기 그 이전의 시기를 보면 실질 GDP는 비슷하게 성장을 했죠. 네. 근데 이때는 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 디플레였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꼭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설명하기가 조금 이때는 안 되는 측면이 있죠. 네. 이때는 뭐 물가 상승률도 줄어들고 또 이제 GDP 성장률도 줄어들었으니까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때와 비교해 보면 꼭 성장을 해야 인플레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네. 70년대는 더 또렷해요. 오일 쇼크 때 물가가 연평균 8.7%씩 한 9년 움직였어요. 그 직전의 9년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성장률은 더 높았죠. 네. 그 이후에 9년은 물가 상승률은 낮았지만 성장률은 더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성장률이 높아서 인플레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가 자동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통화주의자의 견해나 아니면은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말하는 소위 좋은 인플레를 말하는
케인지안의 견해도 역사적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럼 네. 어떤 게 더?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충격이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인데요. 보통 이제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수요 곡선이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공급 곡선이 그 좌측으로 이동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생산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네. 이를테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것들을 정부가 못 만들게 했어요. 군수품 생산 통제를 만든다고? 했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생산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70년대는 유가가 아주 급등을 했고, 네. 70년대 또 그 굉장히 진보적인 대공황 이후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케인즈 경제학을 이론적 도구로 경제를 운영하던 시기였어요. 노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컸고 네.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런 공급 쪽의 쇼크가 저는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면서 물가를 올렸기 때문에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은 보면 저는 어떤 그런 공급 쪽의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70년대의 사례입니다. 국제유가가 23배 올랐어요. 우리가 2008년도에도 배럴당 100불 넘는 시기를 경험했지만 이때 12배 올랐는데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네. 또 미국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업가들 입장에서 이 노동이 얼마나 생산성을 가지느냐 이건 차치하고 노동과 관련된 비용이 가장 높았던 때가 70년대예요. 네. 이렇게 비용 조건이 바뀌게 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뭔가 공급 쪽에서 충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70년대에 나타났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공급 측면의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논거는 70년대의 그런 인플레 이후에 80년대 미국의 레이건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이 득세를 해요. 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경제학의 모토를 공급주의 경제학이라 그래요. 규제도 줄이고 세금도 줄여서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한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반대의 논리로 이동시켜서 물가를 낮추자라는 거니까 네. 이제 80년대의 레이거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주의 경제학이니까 어떻게 보면 70년대는 공급 충격이 있었던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뭔가 공급 쪽에서 충격이 있을 거냐를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물가가 높았을 때의 또 공통점들은요. 그 달러 가치가 되게 약해져요.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건 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고 나머지 국면들은 80년대 이후로 좀 소소하게 물가가 올랐던 국면들이에요. 보시면 달러 가치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냥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되게 많아져요. 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졌죠. 네. 닉슨은 스캔들로 물러났죠.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무적의 나라였던 미국이 뭔가 안 되네라는 생각을 가졌던 시기고요. 90년대 후반은 이때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었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에게 미국이 잡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07년 8년은 미국의 그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심했었고요. 금융위기도 미국에서 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주 센 인플레나 아니면 80년대 이후에 꽤 우리가 금융시장에 놀랄 정도의 인플레는 달러 약세와 같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역사였고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 측면의 인플레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려 그래도 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게 공급 곡선이 좌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뭘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의 설비 가동률을 보시면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설비 가동률이 구조적으로 레벨 다운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2000년 이후로는 이게 설비 가동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 줄어들었다가 리커버리가 되고 있지만 이 하락 추세로 위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이죠. 네. 뭐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남아도는 거예요. 가동이 있어. 공급이 캐파가 만드는 잉여인 거예요. 거죠, 예, 예. 잉여인 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기업들의 PBR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애플이 30배가 넘지만 나이키나 비자나 코카콜라는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경제를 하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도 PBR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PBR이라고 하는 거는 순자산과 주가를 비교한 건데 야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이 그림이 애플입니다. 애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애플의 자기 자본은 꽤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작년에 자기 자본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한 2011년보다 더 낮아요. 그럼 왜 그러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기업이 돈 버는 것보다 그 기업의 규모를 줄이는 규모를 줄이는 재무적 행태는 자사주 매각이잖아요. 매각 소각이잖아요. 네. 자, 2020년도에 애플이 574억 달러를 벌었어요.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근데 배당금을 140억 달러 했고요. 자사주를 714억 샀어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지금 자본의 잉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본의 잉여가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은 자기 자본을 줄이는 거예요. 네. 자기 자본을 줄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ROE가 높아질 수 있고 네. 또 미국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배당 수익률이 한 2% 되거든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거의 이자를 안 내고 낮은 금리로 차입을 해서 2% 주는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해버리면 주주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주당 가격은 높아지는 그런 거죠.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와 홈디포 같은 회사는요. 맥도날드는 80년 이후 계속 흑자예요. 근데 자기 자본이 애플은 그래도 자기 자본이 줄어들지만 자기 자본 플러스잖아요. 얘는 자본이 마이너스예요. 자본 잠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뭐 불어나는 회사들이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자본 장식인데 부채는 늘어나고 자사주가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돈 번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자기 자본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지금의 자본주의가 뭔가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먹고 사는 거랑 잘 연결이 안 되는 게 자본은 확대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효율적인 자본 정책을 쓰는 거예요. 네. 많이 남으면 없애야죠. 그게 맞는 건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뭔가 그 확대 재생산되면서 사람들 고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주주들만 좋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뭔가 잉여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 쪽에서 쇼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말씀을 놓고 감안해 보면 과거의 인플레이션은 공급 쇼크로 왔는데 현재 상황은 공급 쇼크는커녕 공급 가동률이 놀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 쇼크는 오기 어렵다. 기업들이 그걸 또 없애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유효 자본을 없애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어렵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이런 것들 정반대의 상황. 상징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남아도는 그런 경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한국의 사례입니다만은 요 2019년까지는 그래봤고 2020년엔요. 지금 이 초저금리 하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커버 못하는 종목이 작년에 상장 제조업체가 800개였어요. 엄청나네요. 36.8%. 뭐 작년에 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꼭 그 문제가 아닌 게 이 숫자가 기조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굉장히 낮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부의 부채가 아주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자율이 높아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정부 입장에선 국민들에게 세금 받아서 그 돈 빌려준 사람들에게 재정을 써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저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 망할 기업들이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불황이 주는 미덕은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퇴출이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뭔가 파이를 그 수혜를 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금리가 너무 낮아서 망할 기업이 안 망하니까 이것도 공급을 줄이지 못하는 요인이에요. 네. 저는 작년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몇 개는 코로나 때문에 살아난 기업이 있었다고 봐요. 가만 놔두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는데 네. 뭐 코로나로 뭐 누구를 지원해 줘야 될지 옥석을 가리기 힘드니까 뭐 국책은행 지원받아서 살아난 재벌그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저금리하에서 구조조정이 안 되다 보니 이것도 역시 공급을 줄이기 힘든 요인이에요. 네. 공급이 없어져야 될 공급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공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없어져야 거죠. 될 게. 예. 네. 효율적인 기업은 아예 뭐 그 자기 자본을 파괴하고 있고 또 좀비는 살아남아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봐왔던 공급 측면에서의 그 인플레와는 조금 결이 다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변수는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조금 물가가 불안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제 유가가 100불 가면
사실 국제유가 100불이 너댓 달 전만 하더라도 아주 소수자들의 주장이었는데 네. 요즘은 뭐 중동 지역에 있는 뭐 석유 관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오일 메이저 업체들 사람들도 100불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뭔가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인플레이션도 가격 요인이 되게 바뀌면서 공급 쪽에 충격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과 같은 낮은 인플레와 그리고 저금리라고 하는 평온한 환경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유가에 대한 제 생각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좀 유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버퍼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 원유 생산이 일 한 9,600만 배럴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하는 게 600만 배럴이에요. 근데 우리가 2007년, 8년도에 유가가 막 올라갈 때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갈 거다라고 하는 그때도 기본적으로 유가도 공급 쪽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로 지금은 전체 생산의 한 6% 정도 감산을 하고 있으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감산이 지켜질 거냐.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배신자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또 오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가장 약했던 카르텔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감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유가가 올라갔을 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버퍼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긴 조금 힘든 것 같고 다만 뭐 중기적으로 이제 뭐 탄소 중립 세상으로 가면서 원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을 때의 어떤 그 쇼티지나 이런 게 구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감산이라고 하는 게 유가가 올라갔을 때 생산량이 늘 수 있는 버퍼가 될 수 있어서 유가가 100불 갈 거냐 안 갈 거냐라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가긴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림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07년 8년에도 유가가 100불 갔고요. 2010년 11년도에도 유가가 100불을 갔습니다. 이거는 달러 인덱스예요. 네. 기조적으로 달러가 약했지만 유가가 훅 올라가는 아주 스파이크가 있는 국면에서는 달러가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때 이 국면에서 달러 가치가 12%나 10%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훅 올라갈 때 달러 가치가 17%나 급락을 했는데 지금이 달러 가치가 많이 급락할 거냐? 뭘로 봐도 지금 미국이 조금 낫지 않나요? 통화 유럽이나 정책도 다른 조금 테이퍼링 빨리 할 그렇죠. 것 같고 백신의 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달러가 약하다가 지금 여기서 한 10%의 달러 가치의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래서 금융 측면에서 달러가 약해지면서 유가가 올라가기도 조금 낮은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인플레이션 없다라는 논증을 계속 해주고 계시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센터님 말씀해주신 의견에 거의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임금이 올라가지도 않고 공장들이 구조조정도 안 했고 네. 그래서 잉여 캐파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짜 큰 변수는 유가는 네. 진짜 모르겠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연초에만 해도 우리가 50불 유가였고 네, 네. 70불대 유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100불 기대한다라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지고 있는데 많아지고 있죠. 만약에 유가가 100불 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 유가가 100불 간다 그러면 이게 비용이 높아져서 인플레가 생긴다 네. 그러면 중앙은행은 긴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과할 때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제를 진정시키는 건데 코스트가 높아져가지고 인플레가 생기고 만약 이제 코스트가 높아져서 인플레가 생기고 임금이 올라가고 이런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생기게 되면 중앙은행 긴축을 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지금은 유가가 100불 가게 되면 올해는 그래도 경기가 크게 보면 좀 업턴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게 수요 때문인지 비용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2011년도에 유가가 올라갈 때도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막 인플레이션이 생길 때 미국은 긴축을 안 했어요.
미국은 뭐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습니다마는 근데 ECB는 금리를 올렸어요. 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그럼 2011년도에 지금 평가를 해보면 ECB가 금리 올린 게 잘한 행동이다라고 평가하진 않아요. 네. 뭐 그러면서 재정 위기도 겪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이게 코스트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국면에선 이걸 잘 발라내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어떤 요인과 비용 측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은행이 오판할 수도 있고요. 또 시장이 중앙은행의 생각을 또 오판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유가가 100불 가게 되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네. 저희가 뭐 저희 가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거는 유가가 100불 안 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정의 베이스 라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평온한 환경이 깨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저는 유가라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예. 지금 분위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채권 가격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문제다. 그리고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네. 지금 연준은 디플레 악령과의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인정을 안 했지. 시장이 잠시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끊임없이 디플레 망령과의 싸움이지 인플레하고의 싸움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는 다룰 방법이 많지만 디플레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인플레가 안 일어날 걸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길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건 버블이야라고 느낄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투자자들은. 네. 근데 그것도 뭐 말씀도 공감하는데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경기가 좋을 때 저희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중에 금리를 한번 올릴 것 같거든요. 네. 네. 한국은 뭐가 좋아서 올리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네. 보면. 근데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선 좀 형편이 좋을 때 금리를 올려놔야 나쁠 때 대처할 수 있는 좀 그 버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대단히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번 사이클에 놓치게 되면 올릴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작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불확실성이 컸던 시기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고 보면 저는 아주 긴 그 타임 스팬으로 보면 지점장님 말씀에 거의 공감을 하고요. 근데 중간중간 2008년도 이후에 선진국 경제는 돈을 많이 풀었지만 인플레라기보단 디플레와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2010년, 11년, 2015년, 2018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맞지만 유가가 100불 갔을 때 사람들이 또 그런 평정심을 가지고 야 이거는 물가 올라가지만 디플레가 걱정이야라고 하기보다는 또 주식이 또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조정의 핑계거리가 되거나 그럴 개연성은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길게 보면은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상당수의 선진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장기적인 리스크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유가 올라갈 거 가능성이 한 가지 변수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다른 원자재 가격들은 다 피크를 찍고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러면 목재 역으로 또 같은 만약에 거네. 유가가 의외로 또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왜냐하면 오펙이 지금 잉여 캐파를 가지고 있고 네. 합의가 잘 안 되면서 만약에 증산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생기면 네.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양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0불 가기는 여러 가지 보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여러 가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로는 유가를 좀 넣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다가 요즘 약간 애매해지면서 장기금리는 이미 하락을 했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내려가면 그때 우리는 좋아해야 하는 건지 중앙은행은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뭐 네. 제가 아주 엄밀하게 레벨을 말씀드릴 정도로 고민은 못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작년도 말에 그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한 0.9%거든요. 이번에 1.2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작년 말 수준으로 간다면 작년 말이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면서 뭔가 이제 그 벗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커졌던 시기에, 그러니까 기대가 커졌던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뭐 직관으로는 10년물이 1.2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야, 중앙은행이 긴축 안 하네 이런 거보다는 디플레나 경기 둔화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 고점은 한 1.7이니까 네. 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좀 인플레와 금리 올라가는 버퍼는 좀 마련해 놓은 것 같은데 지난주 말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10년물이 한 1.25까지 떨어질 때 목요일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네. 금요일 날 1.3으로 넘어가면서 또 주식이 리커버리가 돼서 대략 제가 직관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 한 1.2 정도가 뭐 그 밑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디플레 리스크나 경기 둔화 리스크를 주식시장으로 반영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디플레가 네. 터질 수도 있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고. 예. 그래서 그 연준 입장에서는 디플레가 올 가능성도 있어서 막지는 못하면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현재 분위기 봐서 증시는 계속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 기준으로는 네. 계속 달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언밸런스라고 표현해나 밸런스 깨진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균형 상황들이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로 좀 그렇지 않았나요? 네. 우리가 생활인의 감으로 보면 아니,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자산 가격 올라가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각도지만 뭐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 이런 게 전부 다 사상 최고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와 자산 가격을 보면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요. 미국의 이제 취업자 수와 S&P 500 지수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없어진 일자리가 한 2,200만 개고 지금 한 1,500만 개 정도가 회복이 됐어요. 네. 근데 사실 뭐 고용이 후행 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주식이 고용이 바닥치기보다 뭐 먼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아이 그래도 이게 뭐 그 정도의 문제지. 그렇죠. 뭐 주가가 바닥을 치고 먼저 터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까지 없어진 일자리가 700만 개인데 네.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친다는 거는 뭔가 좀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의 그림은요. 이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레벨을 이제 100으로 본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의 산업 생산은 지금 10몇 년이 지나도 100이에요. 이제 이걸 회복했어요. 네. 영국 같은 나라는 아직도 2008년도의 생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실물 경제의 모습인데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게임의 규칙이 좀 바뀌었다라고 봐요. 너무 우리가 느끼는 감을 가지고 볼 게 아니고 뭔가 저금리가 구조화되면서 자산시장 쪽에서 내가 포지션을 잡고 그 기회를 누리는 게 이게 뭐 가치 판단으로 옳건 그르건 간에 네.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불균형이 되게 커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우리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의 규모가 제가 증권회사 들어온 이후로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증권회사 다니는 우리 세 사람의 감으로 보면 뭐 전 국민이 다 주식 투자할 것 같은데 재작년 말에 주식 투자 인구가 600만이었어요. 그 네. 주주 명부에 올라가 있는 계좌 수보다 훨씬 더 정확한 주식 투자 인구일 거예요. 작년 말이 한 913만 명이었어요. 네. 와.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3,7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 주식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수혜를 보는 사람보다 이게 딴 세상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편에서의 리스크는 마지막 그림입니다. 지금 그냥 뭐 그 보는 신문에서 메모를 해놓은 건데요. 지금 자산 버블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의 환경이 뭐 주가라고 하는 게 꼭 금리뿐만 아니라 5만 가지 것들이 영향을 주지만 이 지금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이제 국제 유가가 저는 뭐 많이 안 올 거라고 보지만 그게 올라가서 환경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자산 버블을 중앙은행가들이 어떻게 볼 거냐인데 저는 지금 약간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제는 인플레에서 반대로 완전히 쏠려 있어요. 인플레는 별로 없을 거고
중앙은행이 어떻게 금리를 올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중앙은행이 이런 데 포인트를 두고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자산시장을 망칠 거냐? 아유, 그거는 너무 무모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디플레가 된 나라가 뭐 고령화됐다고 다 디플레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일본이 그렇게 경제가 어려웠던 게 자산시장이 붕괴하면서 뭐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빚내서 사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면 나의 자산 가치는 낮지만 빚은 그대로 갚아야 되잖아요. 부채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걸 뭐 대차 대조표 불황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자산 시장에 치명타를 줄 정도로 금리를 올리는 거는 그거는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면 중앙은행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게 실물 경제에 비해서 너무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으니 시장의 기대보다 한 스텝만 더 나가면 네. 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만 올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건 좋아서가 아니라 근데 경우에 따라 한 번 더 올린다 그러면 지금은 레벨에서의 저금리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올리나 두 번 올리나.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기대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안 움직일 거란 쪽으로 모든 기대가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중앙은행이 지금 그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자산 버블을 이게 버블이라 그러면 버블인지 아닌지 사실 답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금융시장이 화들짝 놀랄 그런 것들은 조금 의견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 유가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는 생기지 않을 거고 중앙은행이 그 과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또 공감대가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네. 그 기대에 어긋나는 액션이 나왔을 때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이 유가와 더불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리스크고 세 번째는 경기가 조금 뭐 나빠지는 거죠. 중국처럼 좋아질만 하다가 이제 경기 리스크가 커지고 미국의 장기 금리가 확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뜨거운 여름날 언제 인플레를 걱정했냐 다시 또 디플레 걱정이 되게 되면 그것도 뭐 주식은 안 좋을 것 같고 또 주식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겠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시클리컬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말부터는 좋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라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를 계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적 인플레는 제 생각엔 안 올 것 같고요. 유가 또 중앙은행이 자산 버블을 바라보는 태도 또 중국을 보면 조금 경기에 대한 좀 걱정이 듭니다. 네. 이게, 이게 참 답답하네. 네, 이게 고구마 뭐- 먹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이. 설명은 너무 잘해주셨는데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계속 속은 점점 찡찡이 주식은 생기- 좋잖아요. 네, 이게 주식은 우리가 좋지만 예. 구조적인 디플레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정말로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찾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인상을 받거든요. 뭐 좋은 영역이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잉인 영역이 있고, 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또 과잉이 아니라 뭔가 그냥 자본을 줄여도 돌아갈 정도의 그런 또 영역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떻게든 투자하고 사는 게 그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주가 계속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 네. 자기 형편에 맞게 뭔가 되는 쪽에 포지션을 좀 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노동을 통해서만 뭘 하기에는 참 뭐 좀 많이 힘들어진 세상인 것 같네요. 근데 오늘 그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고용이라는 게 따라주지 않으면 네. 금리 인상도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물가야 뭐 유가가 올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쳐도 기업들이 잉여 캐파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고용이 좋아질 가능성은 더 낮다라고 네.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금 오늘 가져오신 자료에도 있는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나오고 있어요. 기본소득 같은 거 주게 되면 임금 인상 가능성이나 뭐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은 아주 많이 주긴 좀 힘들고요. 네. 그 자체가 굉장히 자본주의에 대한 비관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될 때 정부가 나섰고 1930년대 뉴딜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실업자 많을 때 다 미국인들에게 삽 한 자루씩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댐도 짓고 하는 건데 뭐 우리가 지금 인간의 노동이 그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왜 기본소득을 주겠어요? 일자리를 줘가지고 공공근로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기술의 진보가 이 노동을 별로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은
그게 인플레 압박이 되긴 좀 힘들 것 같고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가 미국이 완전 고용이었거든요. 실업률이. 근데 완전 고용인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 거는 내가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사람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는 이제 기술의 진보 혹은 이걸 이끄는 기업들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소수의 그 데이터 과학자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아마존 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밑으로 일하다가 얼마 전에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튼 좀 노동이라든가 이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좀 너무 커져서 이것도 우리가 좀 안 봤던 현상이라서 그래서 저는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투자를 하세요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갔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증세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은 좀 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참 답답한 게 보니까 버는 애들은 계속 벌고 빅테크 이런 기업들은 끊임없이 돈을 벌 것이고 구조화 시켜놨으니까 그리고 반면에 자동화도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고용이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고용이 못 올라가면 개인들은 돈 벌기는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를 못 올리고 그러니까 또 풍선 효과가 또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네 그렇죠. 그게 지난 10여 년의 역사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고 돈 버는 기업들은 계속 돈 벌어서 어디 쟁겨둘 데가 없으니까 자기 주식을 사거나 계속 그쪽만 또 계속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는 참 자기 주식을 사고 자기 자본을 없앤다는 게 우리가 아는 자본의 그 속성에 반하는 그렇죠. 자본은 증식해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를 줄이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자본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매우 역설적이고 지금 자본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뭔가 확대가 되면서 그 수혜를 다 같이 누리기보다는 그게 그 재무정책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정책이거든요. 맞는 거지만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확대 재생산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투자할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당위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조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국만 주식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시국이 길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기 어렵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라고 하면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도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아마도 근데 오늘 센터장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아직도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경제활동 인구 대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다. 많이 적죠. 네. 그럼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경제 공부, 투자 공부를 더 하실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노동에 대해서 늘어나지 못하는 어느 부분을 돈이 늘어나는 거에서 노동이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이쪽에서 투자해서 채우려는 그럼요. 거는 충분히 그럼요.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잘해야 되고요. 네. 지금 시장으로 오는 게 복잡한 분석에 앞서서 그런 직관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의 세상도 그렇지만 이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의 좌파 경제학자가 더 오래된 시계열을 봤더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노동으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불평등이 커졌다는 건데 이제 그 얘기는 투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누구나 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 불평등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불평등이 커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전 유리한 게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늘 자동적으로 분산이 돼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 지점장님이나 그 김영곤님이나 이제 주요 고객들 만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도 있지만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경쟁력이에요. 맞습니다. 떨어지면 어때 또 사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자처럼 해야 벌 수 있는 거고 피케티의 말은 부자만 벌었다라는 거니까 조금 조급증을 버리고 좀 공부를 하고 어쨌든 전 투자를 시작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결론은 이거네요. 불리한 상황이 있으니까 사회가 알아서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각자 도생을 하자.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 네. 방송에서 길이 엇나가도 제가 네, 너무 아닙니다. 엇나간 거 아닌가 네, 싶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투자 공부를 좀 우리가 쉬운 게임을 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 네. 여기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께서 진입하시면 충분히 공부하시고 전투력을 좀 갖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느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센터장님 그러시면 처음 투자를 시작하려는 주린이들에게 조언 한 말씀만 좀 뭐부터 공부하라던가 아니면 이걸 봐라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공부하라인데요. 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미적분을 알아야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신문 돌렸을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워렌 버핏은 많이 배운 사람이죠. 콜롬비아에서 MBA 받은 사람인데 공부하셔야 되고요. 특히 회계학 같은 재무제표 정도는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언제 공부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투자는 평생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라도 공부를 하시고 기회가 되면 좀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책 같은 것도 연합 인포맥스 측에 해서 한번 좀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김학규 센터장님을 통해서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유, 그 무슨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할지 일단 공부부터 해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센터장님 다음에도 또 오셔서 또 추가적으로 이 변수가 나타날 때마다 또 좋은 조언 부탁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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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